제가 발표할 주제는 임진왜란 해전을 통해 본 이순신의 애민정신,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진왜란 7년 전쟁 기간을 처음에 임진왜란 초기, 해전이 아주 많았던 시기, 그 다음에 강화교섭기, 서군을 운영하는 시기, 그리고 세 번째 정유재란기, 이렇게 나눠서 각각 시기별로 이순신이 애민을 실천한 그런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생애를 보면은 특히 임진왜란 중에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그 백성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애민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냥 제가 뭐 주관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봐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게 1603년에 이순신 부하들이 세운 타루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타루비가 현재 여수 그 진난관 동쪽에 고소대에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이 타루비의 그 유래가 뭐냐면은 이제 그 중국 진나라 시대 양우라는 사람이 그 양양 지방의 태수였는데 오나라와의 전투에서 이렇게 전투에서 이 승리도 거두고 그다음 백성들도 잘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양우의 덕을 사모한 그 당시 사람들이 현산 위에 비를 세우고 그 비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이제 타루비라는 그런 이름이 새겨졌는데, 유래됐는데, 이순신도 마찬가지로 적과 싸워 이기면서도 한편으로 백성을 보살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순신의 애민정신을 그런 식으로 보고요. 자, 이순신 대민관을 보면은 이제 특징이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가 애민, 전쟁의 와중에 백성을 보살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전쟁 상황에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이걸 봤을 때 그 당시 우리 서군들이 워낙 힘들었습니다. 이 군수물자도 받기 힘들고 인력 충원도 어렵고 그런 시절에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전란을 극복해야만 진정으로 백성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이 남긴 전투 상황 보고서는 임진장초 있죠. 이것이 이제 이충공 전세의 장계로도 이렇게 삽입됐는데 이 부분을 분석하면서 전투 중에 또 이미 전투 기간 중에 준비 기간 중에도 이제 이순신이 애민정신을 발휘한 사례와 또는 취한 정책이나 조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러한 노력이 이제 우리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순신 애민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본론 들어서 먼저 임진왜란 초기 해전과 이순신의 애민 사례. 이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임진왜란 초기 해전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총 4번의 출전이 있었는데 4번의 출전에서 뭐 16번의 해전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이순신이 애민을 실천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정과보다는 백성의 안위를 우선시했다. 이게 이순신 애민 사례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형편에 따라서 정과보다는 그 지역민들의 상황을 먼저 확인한 후에 적성을 분별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 상황도 보시다시피 이제 옥포해전 경우에 이 옥포에 그 당시에 우리 그 여염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들이 그 가서 분탕질을 했어요. 약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 30척이 있었지만은 26척을 분멸하고 6척을 남겨뒀다. 그 다음에 적진파전 때도 13척 중에서 11척을 분멸하고 나머지 2척은 남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 당시에 기록에는 뭐 그걸 왜 남겨뒀는지 거기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올라가서 테러를 보장한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천 해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천 해전 때도 보면 이제 사천 선창에 있던 적선 중에서 대선 12척을 다 없애버리고
조그만데 2척만 남겨놨어요. 소선 2척. 그래서 6월 1일 날, 음력 6월 1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소선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일본군들이 도망을 멀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배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를 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항포 해전 같은 경우도 6월 5일부터 6일 사이에 벌어졌는데, 적선 20, 여기 위에 상황도 보면 이제 26척 중에서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25척을 다 물리치고 이제 나왔습니다. 입구에 나와서 하룻밤 지내고 그 다음날 한 척을 이제 물리치러 가니까 그 간부급 100여 명이 타가지고 한 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 남겨둔 게 잘한 거죠. 그래서 그걸 포획해서 완전히 일망타진합니다. 한산대전 때는 이제 요 견내량에서 교전할 경우에는 일본군들이 요 거제도 땅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무인도인 한산도 앞으로 유인해가지고 여기서 선멸을 한다면은 만약에 일본군들이 여기 한산도로 도망가더라도 여기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굶어 죽는다. 그래서 여기로 유인해서 물리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앙골포전 이것이 전형적인 내민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앙골포에는 이제 그 적선이 42척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선이 21척, 중선이 15척, 소선 6척. 그래서 42척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요 대선 21척을 완전히 분멸시키고, 중소선 중에서 10 내지 20척,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남겨두고 물러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면, 이게 이 앙골포 뒷산에 우리 백성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전투하면서 보니까 저 백성들은 눈도 마주치고, 뭐 이렇게 흔들고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백성들이 많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다 없으면 우리 백성들 해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쉽지만은 좀 많이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순신이 직접 기록한 이제 대표적인 해전 사례입니다. 그래서 애민 정신의 대표 전형적인 사례는 앙골포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전 결과 적으로부터 구출한 백성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철저히 합니다. 이순신이 백성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임원민 교수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보고 이렇게 데려오려고 했는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데려오지 못하고 와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불쌍해서 백성들이 불쌍한 정경이 떠올라 잊을 수가 없어서 이들 피난민들 집을 나온 지 오래되어 남은 양국마저 다 굶어 죽을 것이 분명하므로 거도의 경관철사에게 끝까지 탐방해서 찾아내 구호하기 바랍니다 하고 통보를 했다고 나오죠. 그만큼 이제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앞에 나왔지만 외선에 포로가 된 조선 백성을 찾아내서 살아오게 하는 것은 외적의 목을 베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함부로 불태우지 말고 불태우기 전에 백성들이 있는지 딱 확인한 후에 불태우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병이 팽정한 뒤에 이렇게 이제 잘 보호를 했다가 돌려보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백성들은 적에게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대민관 특집 중에 두 번째죠. 이순신과 이제 백성들과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임진왜란 초기 전투를 할 때 이제 그러니까 경상도 쪽으로 와서 전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쪽에 있는 여러 고골 백성들이 피난을 가가지고 산속에 높은 곳에서 이제 보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수군들이 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을 물리치우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러니까 달려와서 그 밖에 다른 정보도 주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면서 이순신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일본군 정세 판단에 큰 도움이 되었고 해전 승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은 우리 발표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가 임진왜란 초기 해전 때의 특징을 이제 3가지로 살펴봤고, 이제는 강화 교섭 시기 이순신 애민 사례를 크게 5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강화 교섭 시기는 원래는 한 1993년 4월부터 1997년 1월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는 이제 1월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간 중에 이순신의 활동은 해전보다는 이제 수군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군을 운영하는 와중에 발휘한 애민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강화 교섭기니까 전투가 거의 없습니다. 전투가 거의 없고 그야말로 수군을 유지하는 그런 기간 중에 이순신이 백성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정책을 취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피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활동과 백성들의 식량 확보책을 마련했다.
그중에 이제 경상도 유민들이 이제 전라 좌수영 경내에 한 200여가 이제 그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당장 눈앞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 방안을 이제 임시적으로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회가 보고한 게 이 돌산도가 지금 여수 밑에 그 섬이죠. 섬 돌산도인데 거기가 그 당시 목장이었습니다. 목장인데 여기다가 둔전을 설치해가지고 군량비도 해결하고 또 백성들에게 양국을 제공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 계획이 건의가 조정에 보고되니까 조정에서는 아주 원대한 계획이다 하고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돌산도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지역도 같이 해라. 그래서 이순신 건의를 수행해서 여러 군데 이제 같은 조치를 하는데 흥량의 도양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라우도의 강진 땅 고이도 고금도죠. 그다음에 해남 땅 황금목장 이런 곳에 이제 경작을 백성들에게 맡겨가지고 소작을 반씩 나누는 그런 형태로 백성들의 양곡을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농사 시기를 맞춰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도 이 전투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농사 짓는 시기를 놓치면 다 굶어 죽는다 이죠. 그래서 특히 요 수군들이 동원된 수군들이 한 4만 명이 대부분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이제 전투하다가 농사철에 가면 농사를 뭡니까 뭐 이렇게 농사 봉가리를 한다든지 또 모내기를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을 되면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그 해전을 할 때도 농사 시기에 딱 맞춰서 무조건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철수를 해서 돌아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고을 수령들 그러니까 그 당시 관포라 그랬죠. 이제 이순신 휘하도 그렇지만 다른 수군도 마찬가지만은 지방 행정 조직과 또 수군진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행정 조직의 수장들은 이제 해전도 수행하면서 백성들도 다스려야 됩니다. 행정 조치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조치를 이제 따로 뭐 부사라든지 뭐 군수, 현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대리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가서 농사를 짓도록 해라 하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순신 장군이 이제 보장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중한 징발로 인한 백성들이 받는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리겠습니다. 강화 교섭 시기를 맞이해서 이순신은 이제 서군 전력을 증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이제 세워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일본군이 이제 그 당시에 남쪽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경상도 쪽에 주둔했는데 특히 부산 쪽에 있던 경상좌도에서 이 거제도 쪽인 경상우도로 다 진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산도에 있는 이순신을 위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으로서는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서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수군 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력을 증강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지역별로 책임량을 할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할당을 하면은 지역별로 이제 그런 배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 방해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수군에 소속된 고을에서 육군의 편입 경향이 강했다는 겁니다. 특히 전라도 지역에 이게 집중됐는데 이 평양성이 1593년 1월 초에 탈환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일본군들 쫓겨내려오고 그 당시 조명연합군이 이렇게 추격을 해온 상태에서 이제는 그 수군도 중요하지만은 육군도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땅을 수복하는 육지에서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군들의 조직이 또 시급하게 요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군에 이게 있던 병력들이 육군으로 강제 차출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도 뭐 육군들의 파워가 더 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갈등이 막 노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지게 됐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막 수시로 이게 병력을 뽑아가는 관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뽑아갑니다. 그래서 장정들은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노약자들도 뽑아가지고 이렇게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그런 일까지 시키고, 그러니까 정말 백성들이 근심하고 원망한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전염병하고 기아로 인해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순신 서군 전력도 마찬가지 많이 손실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살아남은 장정들은 남김없이 이제 군사로 징발되고 또 힘없는 노약자도 군수물자 원반에 동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망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도망자들이 서군 뭐 1호구 중에 남아있는 자가 한두 명 정도 뭐 이 정도 뭐 있을 정도로 뭐 하여간 너무나 도망자가 심각했죠. 그런데 이게 설상가상으로 조정에서는 이게 누가 한 명 도망가면 과거에는 그 친족 중에서 대신 이제 군 입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도망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충 그 도망가더라도 그 친족들 징발하지 마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찌 됩니까? 이 도망간 사람들이 자꾸 도망갑니다. 이게 이제 내가 도망가도 우리 친족들은 징발 안 하네. 나 도망가자.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순신 입장에서는 이 병력들을 어떻게 구하냐죠. 그럼 누가 이거 바다를 지킬 것이냐?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이걸 이제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친족들을 대충 징발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는 거둬달라. 그것이 중요한 계획이면 사실이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제도를 그런 걸 시행하면은 정말 더 어렵다. 도저히 못 지킨다 이제.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는데 오히려 이 소령들은 그 당시에 광해군도 그렇고 뭐 이렇게 관찰사도 그렇고 조정의 지시가 그러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 대충 징벌하지 마라. 이순신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이제 이거 정말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의를 하죠. 친족이 대충 징벌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는 빼달라. 그거는 지금은 안 됩니다. 하고 대신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빼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보면 안 된다. 그럼 결국은 고스란히 이것이 누구한테 피해를 가느냐? 백성들한테 피해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를 했는데 결국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조정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순신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했다. 세 번째, 관할 관료들 중에서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관료는 정말 끝까지 챙겨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처벌을 건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순신이 통제하는 관원 중에서 가장 애민정신을 잘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광장현감 의영담입니다. 의영담이 이제 그 당시에 웅포회전 때문에 이렇게 출전을 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도군의사가 와가지고, 도군의사가 뭐냐면 군장을 모집하러 나라에서 보낸 의사인데, 그 의사가 와서 보니까 이제 광장현에 별도의 양궁이 수백 석이 있는 거예요. 그 장부에 적히지 않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예비용입니다. 구호물, 백성을 구호용,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일부러 놔놓은 건데, 그걸 현감이 사사로이 쓰기로 하고 아마 뭐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비자금 비슷하게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장현감, 의영감을 파직시키고 다른 구례에 있는 사람을 이제 대신 광장현감으로 임명하는 그런 조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광장현에 있던 백성들이 126명이 연명으로 탄원서를 써가지고 이순신에 올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현감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말 잘해가지고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훌륭한 우리 현감을 잃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저로 이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그걸 보고 이제 요걸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적어서 백성들에게 건의를 합니다. 조정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순신의 권한 밖입니다. 사실은 관료들의 임명권은 그 당시 관찰사, 각 도의 관찰사가 조정에 하고 논할 일이지 서군 절도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통제사가.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순신이 휘하에 거느리는 광장현감인데 그래서 책임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렇게 애민정신이 투철한 이런 관료는 끝까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결국은 그 관찰사는 그걸 이순신 건의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결국 의영감이 파직되죠. 그러니까 파직되니까 이순신은
그럼 조방장이라도 하게 해달라. 그래 건의해가지고 이순신이 조방장이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흥량 감독관 그 차등령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감독관은 뭡니까? 이게 목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차등령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백성들을 워낙 많이 괴롭혀가지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자기 권한은 아니지만은 막 조정에 건의해가지고 이 사람 빨리 교체해야 된다.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두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행동,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토 폐문에 대한 답서에 들어간 애민사당인데요. 이게 1594년 3월 초에 이제 그 당시 제2차 당황포 해전이 돼가지고 당황포 해전이 끝난 후에 조선 서군이 요 진해만 가까이 가서 이렇게 화포를 쏘면서 막 이렇게 시위를 했어요. 함대 시위를 했더니 그 당시 웅천 외성에 지금 진해, 경남 진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웅천 외성에 고니시 육기낙가가 이끄는 거기 일본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명나라 그 선유도사 담종인이라는 사람이 같이 억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근데 우리 조선 수군이 거기 막 공격할 듯이 막 시위를 하니까 놀라가지고 그 담종인 보고 대신 가서 좀 편지를 써가지고 이순신 보고 여기 공격 못하게 좀 하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선유도사 담종인이가 글을 써서 폐에다 책해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금토 폐무인데 치지 마라, 죽을 치지 마라는 폐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순신이 답을 보냈는데 외인들이 스스로 터집을 잡아 군사들이 끌고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 무고한 백성들 죽이고 또 서울로 침범하여 흉악한 짓을 아니한 것이 없으며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의 통분이 뼛속에 사무쳐 이 적설과는 같은 하늘에 살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본군들이 우리 백성들을 해치고 무고한 짓을 한 걸 강조를 해서 그대로 둘 수 없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이런 것에도 이제 이순신 애민사당이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화교섭기에도 이제 크게 두 번의 전투가 있습니다. 제2차 당황포전과 장문포전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강화교섭기지만은 거제 지역 이제 이쪽에 있던 그 일본군들이 우리 백성들을 많이 괴롭힌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들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전투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근데 장문패전 같은 경우는 이순신이 원해서 한 건 아니고, 그 당시 삼도 도치찰사 그 윤두수가 이거 기획을 했는데, 윤두수가 그런 일본군을 공격해야 되는 당위성을 배경을 설명한 게 뭐냐면은, 딴 곳에 왜 지금 분탄과 약탈을 하지 않는데, 이 장문포 일대의 적은 분탄과 약탈이 작심함으로 이 적을 문제하기 위해서 작전을 거의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도 이게 상당히 무모한 작전이지만은 그래도 백성을 괴롭히는 일본군을 공격하는 데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참여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유재단식이 이순신의 애민사를 보면요. 이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명량해전 때 백성들의 도움으로 해전을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명량해전이 1597년 9월 16일에 있었는데 하루 전날 이제 그쪽으로 우수영으로 인도 백파진에서 우수영으로 이제 진을 옮깁니다. 진을 명량수로 안에 있는 옮기기 직전에 이제 부하 전령선을 보내가지고 거기 우리 피난선들 있으니까 피난선들 저기 육지로 올라가라고 시키라. 괜히 그 뭡니까 전투가 벌어지면 백성들 안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피난민들이 이순신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안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이 그 당시 한 100여 척이 됐는데 이 향선을 동원해가지고 저 후방에서 우리를 도와라. 성원을 보이라. 왜냐하면 이순신 전력이 13척, 판옥선 13척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배들은 130여 척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배가 적게 보이니까 우리 뒤에 후방에 우리 향선들, 피난선들을 한 100여 척을 동원해서 이렇게 성세를 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이순신 도와줬는데, 이게 평소에 이제 이순신의 백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전라도 연해지역 백성들이 보인 봉헌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명량해전 후에 고화도와 고금도에서 수군 재건을 추진할 때 군량과 군수물자를 확보하는데 백성들과 상부상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명량해전이 끝난 뒤에 10월 29일이죠. 음력 10월 29일이면 11월 말쯤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날씨가 추워질 때 고화도로 진을 옮깁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고금도로 진을 옮겼는데 이 고화도와 고금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그 수군을 재건하죠. 재건하는데 이 시점은 이게 농사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이게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군량미를 갖고 와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례를 난중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난중일기를 통해서 보면 벼 몇백 섬 이런 거는 뭐 며칠간의 양식으로만 충분하지 이제 우리 그 군사들이 제대로 먹을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한 게 해로 통행첩 제도죠. 해로 통행첩 제도를 해가지고 큰 배는 3섬, 중간 배는 2섬, 작은 배는 1섬씩 갖다 바쳐라. 그러면 통행증을 발부해 주겠다. 이런 제도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유 재란 시기에 그 전라도를 일본군들이 이제 막 침략해가지고 정말 우리 백성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약살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백성들이 전부 배에다가 모든 재산을 싣고 이렇게 바다로 떠돌아다니는데 결국은 이순신이 있는 전라 우도 쪽, 고화도, 고금도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자기 전 재산을 배에다 싣고 오니까 이제 이순신 이제 실화에서도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백성들은 저렇게 먹을 게 많은데 우리는 백성들, 우리 군사들은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게 통행증을 발부할 테니까 이 통행증만 갖고 다니면 그 어느 바다를 지역을 뭐 해역을 다니더라도 그냥 무사 통과시켜 줄 테니까 대신에 양국을 좀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000석을 뭐 이렇게 그 모집했다 그러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백성을 착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룡의 징비록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시 피난민들은 그들의 배에 재물과 곡식을 다 싣고 나왔기 때문에 군량미 정도쯤 바치는 것은 어렵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통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백성들과 상부상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기와 각종 군수물품을 이제 그 확보하는 것도 백성들이 입는 옷을 군복으로 입고 또 무기류 같은 경우는 민중들을 모집해서 구리와 쇠를 실에다가 대포를 만들어서 이렇게 군수물자로 충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병력도 너무 부족했어요. 사실은 이제 명량해진 직후에 13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배에 한 130명 탄다면은 한 2,0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7,300여 명까지 늘어나죠. 전선은 60척 건조하고 수군 재건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수군 장정들을 어떻게 확보했느냐? 이 수군 장정들이요. 자기 가족들 다 싣고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중에 장정들만 빼가지고 이렇게 오라 하니까 그럼 우리 불쌍한 우리 너무는 어떻게 모시냐?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강구한 게 이렇게 그 섬이나 해변가에 아주 안전한 곳을 마련해서 거기다가 그 백성들의 가족들, 장정들 가족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그 살도록 해주고 그 장정들을 뽑아서 이렇게 수군으로 충당하는 그런 조치를 했죠. 백성의 안위도 도모하고 수군 전력 증강에도 기여를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명나라 수군의 조선 백성에 대한 행패에 대해서 단호한 응징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나라 수군이 이제 1598년 7월 16일에 고금도에 와서 연합작전을 하게 되는데 명나라 군사들이 그 당시에 자기네들 천자국이고 우리는 제후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대했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그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약탈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그 명나라 서군 도독 진리를 보고 그 좀 자제 좀 해달라 하니까 알았다. 그때만 말하고 그 다음부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느 날 이제 이순신이 그 진을 철수한다고 이제 다 부활시켜가지고 자기 막사 다 철거하고 이부자리도 다 이렇게 배 싣고 막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니까 지휘진이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알아보니까 이제 이순신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당신들을 천자국으로 알고 우리를 맡겼는데 당신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딴 데 가겠다. 하니까 지휘진이 놀라가지고 이순신이 떠나면 자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뭐 공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갈 테니까 요구 조건 들어달라. 뭐냐? 명나라 군사들이랑 처벌권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순신은 명나라 군사들은 처벌권을 받아가지고 명나라 군사들이 백성을 괴롭힌다. 그럼 그대로 명나라 군사 목을 쳐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명나라 군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이순신 애민 정신에 대해서 조정의 평가와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은 한 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순신을 사람 대비 충성스럽고 용맹하여 마음을 다해 외적을 토벌하였다. 군주를 분명히 하고 사조를 사랑하니 사람들이 모두 기꺼이 따랐다. 이렇게 했고요. 좌의정 이덕형이 그 당시에 노량해전 전후에 이렇게 이제 전에 내려와서 순천에 내려와서 이제 그 명나라 유정 제독의 접반사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전사했을 때 그 당시 전라도 유명인들의 그런 태도를 언급했죠. 군량을 운반하던 인부들이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듣고서 무시한 노약자를 할지라도 대부분 눈물을 흘리며 서로 조문하기까지 하였으니 이처럼 사람을 감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순신이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했다 하는 하나의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